시애비 똥기저기나 가라. 라며 사령부 여군 소령을 개무시한 아나무인 해병대 대대장. 알고 보니 그녀는 해병대 전체를 뒤엎으러 온 국방부 직속 감찰단장 투스타 소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발안 해병대 사령부. 무적 해병이라는 거대한 구호가 무색하게 군수참모부 사무실의 공기는 낡은 서류의 먼지 냄새와 키보드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 차혜윤 소령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자로 잰 듯 반듯했다. 결제 서류는 단 한 번의 반려 없이 완벽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해병대 특유의 쩌렁쩌렁한 기합소리나 거친 농담이 오가는 이곳에서 그녀는 마치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사령부 얼음마녀. 아무도 그녀에게 사적인 농담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 누구와도 점심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다. 그저 출근하면 앉고 퇴근 시간이 되면 일어설 뿐이었다. 차소령. 군수참모부장 준장이 그녀를 불렀다. 이번 주 포항 1사단 정기 군수감찰. 차소령이 맡아. 사무실의 모든 키보드 소리가 순간 멎었다. 포항. 해병대의 심장이자 가장 거칠고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곳. 그 중에서도 1사단은 진짜 중에 진짜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령부의 행정장교들을 내심 육방부육군 국방부나 다름없는 책상 물림으로 취급하는 곳이었다. 포항 1사단 말입니까? 한중령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곳, 특히 불사조 대대는 황두식 중령이. 그러니까 차소령이 가는 거야. 참모장의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서 꼼꼼하게 원칙대로만 확인하고 와.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알겠습니다. 차혜윤 소령은 어떠한 질문도 토시도 달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와 포항행 KTX 표를 예매하는 그 순간까지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변함이 없었다. 다음 날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3시간 만에 포항역에 도착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서울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짰다. 역사 앞에는 해병 제1사단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지휘 차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거대한 글자가 차창을 스쳤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 명찰을 단 해병들의 우렁찬 기합소리와 훈련의 먼지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발안의 사령부와는 차원이 다른 야생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이었다. 사단장 소장은 그녀를 깍듯하게 맞았다. 아, 차소령.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사령부에서 우리 차소령이 제일 꼼꼼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번 기회에 우리 1사단도 확실하게 점검받아야지. 허허. 겉으로는 온화한 환대였지만 사단장의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과연 이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원칙대로 임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마침 감찰 대상 부대장도 와 있으니 인사하시오. 불사조 대대의 황두식 중령 1세. 우리 1사단의 핵심 전력이지. 사단장이 문 쪽을 향해 손짓하자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거구의 사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황두식 중령. 검게 그을린 피부는 가죽처럼 두꺼웠고 굵은 목은 전투복 깃이 터져나갈 듯 팽팽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악수할 때 뼈를 부술 듯한 악력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들었다. 그는 차혜윤 소령에게 경례도 악수도 청하지 않았다. 그저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계급장, 이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충성.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갈이 굴러가는 듯 거칠었다. 해병대 사령부 군수참모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단장님?
그는 사단장을 보며 말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차혜윤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 험한 포항 1사단까지 이렇게 약한 분을 혼자 보내시고 말입니다. 감찰 오시다가 어디 발목이라도 삐끗하시면 어쩌려고. 약한 분. 그 단어에 실린 경멸과 무시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계집이라는 말을 간신히 삼킨 듯한 뉘앙스였다. 사단장이 허허 황중령. 농담이 지나쳐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황중령은 멈추지 않았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우리 불사조 대대는 당장 내일 모레가 상륙 돌격 훈련입니다. 뻘밭에서 구르고 땀냄새, 쇠냄새 진동하는 곳인데 이런 향기로운 분이 오셔서 서류나 뒤적거리시면 우리 해병들 훈련에 방해만 될까 봐서 말입니다. 차혜윤 소령은 그 무례함의 정중앙에 서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황중령님. 얼음장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사단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감찰 업무의 강함과 약함 혹은 향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상륙 훈련에 쓰이는 돌격 장비의 연료와 정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녀는 황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뻘밭이든 쇠 냄새든 제 임무 수행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협조 바랍니다. 황두식 중령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잘해보시죠, 소령님. 우리 불사조 대대가 얼마나 화끈한 곳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단장실을 나서는 차혜윤 소령의 등 뒤로 황중령의 비웃음 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으로 펼쳐진 포항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바다는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붉은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사령부가 보낸 서류 감찰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국방부 직속 국가특별감찰단의 단장, 차혜윤 소장 투스타. 그녀의 임무는 이 붉은 파도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비리의 뿌리를 황두식 중령의 목을 쳐서라도 뽑아내는 것이었다. 감찰 첫날 차혜윤 소령에게 배정된 곳은 불사조 대대 본부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 낡은 장비들을 쌓아두는 창고를 급하게 치운 듯한 임시 사무실이었다. 퀴퀴한 곰팡내와 바닷바람에 섞여 들어온 짠내가 코를 찔렀다. 책상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 의자는 앉을 때마다 끼익 비명을 질렀다. 노골적인 무시였지만 차 소령은 그 방의 상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노트북을 펼치고 대대 행정병이 성의 없이 던져두고 간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졌다. 대대 전체가 잠든 시각, 임시 사무실의 불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정비 내역과 실제 운용된 유류 보급 대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완벽했다. 매주 정기적인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고 매달 할당된 유류가 전량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 소령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다. 이상하군. 정비 내역서에 첨부된 사진 자료들이었다. 엔진 오일 교환, 궤도 정비 등. 하지만 사진 속 장갑차의 특정 부위, 즉 부식이나 마모가 심해야 할 연결 부위들이 몇 달 전 사진이나 몇 달 후 사진이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 사진을 날짜만 바꿔 돌려막기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류는? 장부상으로는 매달 수천 리터의 유류가 훈련용으로 소모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령부에서 미리 확보해온 해병 1사단 전체 훈련 일정표와 대조해본 결과 불사조 대대는 지난 6개월간 악천후와 타부대와의 연합훈련 일정 중복을 이유로 장갑차를 동원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단 3차례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장부상의 유류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차소령은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3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도를 걸어 대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황두식 중령은 야전영 지휘관을 자처하며 부대에서 숙식하는 날이 많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쾅! 쾅! 누구야 이 새벽에?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훅 끼쳐나왔다. 황 중령은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차소령, 이 시간에 여긴 무슨? 황 중령님, 감찰 업무 중 긴급히 확인할 사안이 있어 실례했습니다. 차소령은 그의 술 냄새에도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서류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지난 6개월간의 상륙 돌격 장갑차 유류 보급 내역입니다. 실제 훈련 횟수와 소모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명을 요구합니다. 황 중령의 붉은 눈이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술기운과 피로에 절어있던 그의 얼굴에 경멸감이 급속도로 차올랐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해명?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새벽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대대장실 안 부하 몇몇이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던 테이블로 돌아가 서류를 내팽개쳤다. 이것 좀 봐라 이것들아. 사령부에서 온 공주님께서 이 새벽에 친히 행차하셔서 우리한테 해명을 요구하신단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차혜윤 소령. 내가 너 같은 년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황 중령이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사령부에서 연필이나 굴리던 계집년이 폭언이 시작되었다. 감히 어디서 뻘밭에서 구르고 피땀 흘리는 붉은 명찰의 명예를 더럽혀. 내가 상륙훈련을 알아? 파도 속에서 목숨 걸고 장갑차 몰아봤어? 내년이 아는 건 그깟 숫자 노름뿐이잖아.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듣고. 커피나 타라면 타고 시키는 것만 조용히 하다 갈 것이지. 어디서 감히 대대장한테 새벽부터 장부를 들이밀어 이 미친년이. 차소령은 그 모든 모욕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얼음 기둥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이 황 중령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왜 대답이 없어? 쫄았어? 아니면 뭐 사령부에 내년 백이라도 믿고 까부는 거야? 그는 차소령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역한 술 냄새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인연이 진짜. 당장 안 꺼져?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중 하나를 구겨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종이 뭉치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장 집구석에 나가. 가서 내 시애비 똥기저기나 가라. 그게 내년한테 딱 어울리는 임무야. 여긴 신성한 군대라고 내년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함께 있던 부하들조차 똥기저기라는 말에는 웃음을 그쳤다. 차혜윤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스치고 떨어진 구겨진 서류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꽂혀있던 펜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딸깍하고 눌러서 껐다. 그리고는 녹음기를 꺼내 황 중령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붉은색 녹음 표시등이 방금 막 꺼진 상태였다. 황두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바다보다 더 차가웠다. 방금 하신 모든 발언. 오후 10시 30분부터 현재 시각 새벽 3시 17분까지 지휘 통제실 내 음주 행위, 감찰관에 대한 직무 방해, 폭언,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성희롱 및 인격 모독 혐의로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황두식 중령의 붉었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너 지금
나는 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령님은 방금 그 임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날이 밝는 대로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과 법무실 그리고 국방부 여성가족정책과에 동시 전송될 겁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제가 찾던 허위 장부의 원본은 당신이 방금 구겨버린 그 쓰레기들이 아닙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사단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녹음 파일을 들고 제가 직접 사단장실을 찾아갈까요? 황중령의 거대한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녹음이라는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다. 내가 이겼다.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명심해. 내년이 지금 건드린 게 뭔지나 알고 까불어. 여긴 포항이야.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에 홀로 남은 차혜윤 소령. 그녀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똥기저귀라.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차가운 조소가 스쳤다. 황두식, 내가 오늘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붉은 명찰의 명예다. 황두식 중령과의 정면 충돌 이후 불사조 대대는 차혜윤 소령에게 있어 거대한 얼음벽이 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주치는 모든 해병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노골적인 적의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사령부에서 온 미친 마녀. 우리 대대장님 잡아먹으려고 녹음기나 들이대는 년. 수군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등 뒤를 칼날처럼 따라다녔다. 차 소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기계처럼 수행했다. 그녀는 황중령이 던져준 가짜 장부 대신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유류 저장고와 정비창의 실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철저히 준비된 방해 공작뿐이었다. 유류 저장고는 금일 오후 사단 화학대에서 정밀 안전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출입이 불가합니다. 소령님. 정비창은 현재 전 장비 훈련 준비 태세에 돌입하여 대대장님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외부인도 들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황중령은 그녀를 대대본부 건물 안에 가둬놓고 비협조가 아닌 규정상 불가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것은 황두식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차 소령은 직감했다. 다혈질이고 무식해 보이는 황중령이 이렇게 치밀한 방해 공작을 펼칠 리 없었다. 그 배후, 그가 빼돌린 유류와 장비로 이득을 취하는 더 거대한 윗선이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감찰 이틀째 밤, 그녀는 성과 없이 포항 시내 오천읍에 위치한 군 관사로 퇴근했다. 해병대 1사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낡고 외진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복도를 걸어 올라가 자신의 관사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현관문 손잡이에 무언가 낯선 물건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해병대원들이 훈련 시 사용하는 붉은색 고무로 만든 탄약 주머니였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서 묵직한 금속성의 물체가 찰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차 소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투복 주머니에서 비닐장갑을 꺼내 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무 주머니를 손잡이에서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주머니를 뒤집자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것은 수십 개의 탄피였다. 하지만 그냥 탄피가 아니었다. 포항의 짠 바닷물에 일부러 담가 놓은 듯 시퍼렇게 녹이 슬어 있는 실탄 탄피들이었다. 탄피 몇 개에는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X자가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너도 이 탄피처럼 녹슬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실탄을 다루는 실전 부대다. 책상 물림인 내가 감히 선을 넘었다. 차혜윤 소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것은 황두식 중령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직설적인 폭력이었다. 이렇게 음습하고 계산된 심리적 위협은 더 차갑고 교활한 자의 짓이었다. 그녀는 탄피 하나를 집어들었다. 탄피의 밑면을 확인했다. 특정 제조 번호가 미세하게 찍혀 있었다. 사단 직할 보급 창고 물건이군. 이것은 황중령의 배후에 있는 윗선이 사단 전체의 보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자라는 증거였다. 그녀는 관사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잠근 그녀는 군용 전화기가 아닌 자신의 배낭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색 위성 암호와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인 국가특별감찰단장에게만 허락된 국방부 장관과의 직통 라인이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러 장관이 아닌 그녀의 직속 부하이자 통합사령부의 정보분석관에게 연결했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문제없다. 지금부터 포항의 붉은 파도 작전 2단계로 격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탄피보다 차가웠다. 첫째, 황두식 중령의 배후. 해병 1사단 군수 참모 그리고 4단 참모장의 최근 1년간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둘째, 황두식 중령이 빼돌린 유류와 장비가 모이는 장소를 특정한다. 포항 영일만 신항 인근의 모든 민간 수산물 창고, 냉동 창고를 위주로 샅샅이 스캔해. 열 감지 위성까지 동원해. 셋째, 내가 덫을 놓을 수 있도록 1사단 전체 통신망에 가짜 정보를 흘릴 준비를 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포항의 밤바다가 검은 입을 벌린 채 울부짖고 있었다. 황두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쥐새끼. 그녀는 녹슨 탄피 하나를 손에 쥔 채 은조렸다. 너희가 감히 건드린 것은 사령부의 얼음 마녀가 아니다. 너희는 국가의 심판 그 자체를 건드렸다. 녹슨 탄피가 남긴 섬뜩한 경고 그 하룻밤이 지났다. 차혜윤 소령은 다음 날 아침 어제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임시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관사 문 앞에 놓여있던 탄피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 이미 국방부 직속 감찰단의 증거 수집팀에게 비밀리에 인계된 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의 흔적은커녕 잠을 설친 기색조차 없었다. 하지만 불사조 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사령부에서 온 낯선 여자 정도로 취급하며 힐끔거리던 시선들은 하룻밤 만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러댔다. 오늘부터 감찰 업무 지원을 맡은 제1작전과장 김상훈 대위입니다. 그녀가 사무실에 앉자마자 훤칠한 키에 안경을 쓴 대위가 로봇처럼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어제까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지원 인력이었다.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소령님의 원활한 감찰 수행과 안전을 위해 제가 모든 일정을 밀착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감시로, 안전이라는 말은 통제로 읽혔다. 반갑습니다, 김대위. 차 소령이 무표정하게 답했다. 마침 잘 왔군요. 어제 확인하지 못한 유류 저장고 실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바랍니다. 김상훈 대위의 입가에 준비된 듯한 곤란한 미소가 스쳤다. 송구합니다, 소령님. 유류 저장고는 금일 60으로 귀신 잡는 해병 작계 5호의 의거한 긴급 방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대장님의 직권으로 훈련 종료 시까지 전 인원 접근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긴급 방호 훈련?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항 1사단은 실전 부대입니다. 적의 침투에 대비한 불시 훈련은 사령부 행정 업무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중한 말 속에는 당신 같은 책상 물림은 이해 못할 것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 소령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플랜 B로 가지요. 상륙 돌격 장갑차 정비창으로 가서 어제 확인한 허위 정비 내역의 실물 대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소령님. 그곳 역시. 김대위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현재 전 장비가 훈련을 위한 실탄 및 연료 적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비창 경납고는 최고 등급 위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작전 과장인 저조차도 대대장님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황중령님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대대장님께서는 현재 귀신 잡는 해병 훈련 지휘를 위해 해상으로 출동 중이십니다. 훈련 보안상 작전 종료 시까지는 무선 교신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유류 저장고는 훈련으로 막혔고 정비창은 실탄으로 막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인할 대대장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이다. 차혜윤 소령은 대대 본부 건물이라는 섬에 완벽하게 갇힌 포로 신세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라도 검토해야겠군요. 차 소령은 포기한 듯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김대위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마치 보초병처럼 사무실 문 밖 국도에 자리를 잡았다. 차 소령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군 내부망에 접속했다. 불사조 대대의 군수 자료 접근 권한을 다시 요청했다. 띠링. 메시지 창이 떴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귀관의 아이디는 현재 보안 등급 재조정 사유로 1사단 서버 접근이 일시 차단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녀의 눈과 귀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 대대 식당으로 향했다. 와 하는 함성 소리와 식판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던 식당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일순간 고요해졌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기심,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적대감. 차 소령은 그 시선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았다. 그리고는 빈자리를 찾아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가 앉으려는 테이블에 있던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식판을 들고 황급히 일어나 다른 자리로 가버렸다. 그녀의 반경 5m 안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 거대한 고립 속에서 꿋꿋하게 그리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저 여자래. 어젯밤에 우리 대대장님한테 개겼다는 년. 녹음기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 잡는 마녀라던데. 저런 년 때문에 우리 상륙 훈련 뺑이 치는 거 아냐? 그녀에게 들으라는 듯한 수군거림이 식당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황두식 중령이 밤사이에 어떤 여론전을 펼쳤는지 명백했다. 그는 자신을 사령부의 오만하고 독한 여장교에게 핍박받는 부하들을 지키려는 의리의 지휘관으로 둔갑시켰다. 차혜윤 소령은 부대의 화합을 깨는 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일어섰다. 식판을 반납하는 그녀의 등 뒤로 수백 개의 눈이 창처럼 날아와 박혔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더욱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이게 뭡니까? 사무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을 뒤진 듯 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김상훈 대위가 이번에는 정말로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뛰어왔다. 에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라. 차 소령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군 내부망에 연결하는 랜선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잘려나가 있었다. 전화는 됩니까?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또. 신호가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낡은 건물이 배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령님. 즉시 통신반에 됐습니다, 김대위. 차 소령은 잘려나간 랜선을 들어보였다. 이 배선 문제가 참 흥미롭군요. 마치 쥐가 갉아먹은 것처럼. 그녀는 완벽하게 아날로그적으로 고립되었다. 접근은 차단되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모든 해병의 적이 되었다. 귀신 잡는 해병의 방해 공작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차혜윤 소령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 그 고립된 섬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려나간 랜선, 불통이 된 전화기, 그리고 문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김대위. 황두식과 그 배후 세력은 그녀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틀렸어. 그녀는 자신의 군용 배낭 가장 깊숙한 곳, 방수팩 안에 이중으로 봉인된 위성 암호화 전화기를 꺼냈다. 이것은 그녀가 차 소령이 아닌 차 소장으로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나다. 붉은 파도 현재 위치.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직속 부하이자 국가특별감찰단 정보분석팀장인 박정식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 드디어 연락이. 1사단 내부 통신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접근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단장님의 모든 통신을 우회하여 저희 중앙 서버와 직결시켰습니다. 상황 보고. 황두식 중령 현재 해상이 아닌 사단 참모장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긴급 방호 훈련은 허위 보고였습니다. 역시나. 차 소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내가 필요한 건 저들의 눈과 귀가 아니라 저들의 양심이다. 불사조 대대 최근 1년 이내 전출 신청 혹은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기각당한 인원. 특히 보급 계통으로 검색 중입니다. 찾았습니다. 박철민 하사. 보급 계통 부사관. 3개월 전 황두식 중령의 장비 관리 소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후 가정사를 이유로 육군 부대로의 전출을 신청했으나 황 중령의 직권으로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포항 시내에서 아내와 3살배기 딸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박철민 하사. 차 소령은 그 이름을 은조렸다. 강직하지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에 가장 약한 고리. 그가 바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내부자였다. 그를 만나야겠다. 단장님 위험합니다. 지금 단장님은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시망 밖에서 만나야지. 가족을 이용한다. 그날 오후 차 소령은 갑자기 김상훈 대위를 불렀다. 김 대위. 감찰관의 복지 보장도 임무의 일환입니다. 포항 시내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겠습니다. 사령부에서 보낸 물품을 수령해야 해서. 김 대위는 당황했다. 그녀를 부대 안에 가둬두는 것이 임무였지만 사령부 소령의 개인 용무까지 막을 명분은 없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포항 시내 5,000읍의 새싹마트입니다. 아이들 물건을 파는 곳이더군요. 김 대위는 아이들 물건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살짝 풀었다. 차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새싹마트에 도착했을 때 차 소령은 김 대위를 차에 남겨두고 혼자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마트는 박철민 하사의 아내가 시간제로 일하는 곳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 소령은 장난감 코너에서 분홍색 토끼 인형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에는 앳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박 하사의 아내가 서 있었다. 이걸로 계산. 차 소령은 계산대 위에 인형을 올려놓다가 일부러 옆에 있던 젤리 더미를 팔로 쳐서 바닥에 쏟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박 하사의 아내가 당황하며 계산대 밖으로 나와 바닥에 젤리를 주었다. 차 소령도 몸을 숙여 그녀를 도왔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린 그 찰나의 순간
박철민 하사의 아내 되시죠. 차소령의 낮고 빠른 목소리에 여자의 어깨가 굳었다. 누구신데?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 도구 해안 가장 끝에 있는 폐초소로 혼자 나오라고 전해요. 남편이 훔친 엔진 부품 장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차소령은 엔진 부품이라는 황두식이 박하사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를 일부러 흘렸다. 남편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증명하러 나오라고 하세요. 당신과 당신 딸의 미래를 위해서. 차소령은 젤리를 다 주운 척 일어서며 토끼 인형값을 계산하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10시. 파도 소리만 집어삼킬 듯 울어대는 도구 해안. 민간인 통제구역 바로 직전의 낡은 폐초소. 차소령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 10시 10분. 10시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속았나? 아니면 아내가 말을 전하지 않았나? 그때였다. 저 멀리 해안도로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아니었다. 전투화를 신은 군인의 발소리였다. 박철민 하사였다. 그는 아내 대신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것이다. 그는 촛불 앞에 나방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내와 딸을 지키려는 가장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제 아내에게. 무슨? 박하사. 내가 차혜윤 소령이다. 어둠 속에서 차 소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하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소령님이 왜? 당신을 겁주려 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어. 박하사, 당신이 황중령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것. 그가 당신에게 엔진 부품 분실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도 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박하사는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다. 박하사, 정신 차려. 차소령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황두식은 당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당신은 이미 내부 고발 미수범이야. 당신이 지금 여기서 침묵하면 당신은 정말로 엔진 도둑이 되어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갈 거다. 당신 딸은 도둑의 딸이 되는 거야. 도둑의 딸이라는 말에 박하사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 개새끼. 황두식. 맞아. 그러니 나에게 말해. 진짜 장부. 그가 빼돌린 유류와 장비가 어디로 가는지. 그 원본 장부는 어디에 있지? 박하사는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조직과 눈앞의 이 낯선 여장교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저울질했다. 장부는 대대장실이 아니라 사단. 박하사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서치라이트. 칠흑 같던 해안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꼼짝 마. 헌병이다. 해안 도로를 막아선 두 대의 헌병 지프.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악마와도 같은 사내. 황두식 중령이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며 걸어왔다. 야, 차소령. 아주 볼만한 그림이네, 이거. 늦은 밤에 부하 부사관을 이런 후미진 곳으로 불러내서 뭐하는 짓거리야? 황중령. 내 놈이. 심지어 이놈은 지금 훈련 물자 분실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놈인데 그런 놈이랑 단둘이 만나서 작당 모의라도 한 건가? 아니면 뭐 증거인멸이라도 시키려고?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차소령이 박하사의 아내에게 접근한 순간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역으로 덫을 놓은 것이다.
헌병들이 다가와 박하사를 거칠게 제압했다. 이거 나. 박철민 하사. 너는 징계 중인 신분으로 무단 이탈, 그리고 상급 부대 장교와 내통하여 군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아니야. 난 아니야. 박철민 하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 차 소령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소령님이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였다. 황중령이 박하사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퍽!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박하사는 피를 토하며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다. 황중령은 쓰러진 박하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차소령을 향해 그 얼굴을 들어보였다. 차소령, 잘 봐. 이게 내가 믿었던 내 내부자의 끝이야. 그는 차소령에게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똥기저기나 갈 것이지. 감히 누굴 구하겠다고 설쳐? 내년이 이놈 인생 아주 개박살을 내놓은 거야. 알아? 차혜윤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이었다. 포항의 밤바람은 피비린내를 머금고 있었다. 도구 해안의 모래사장. 쓰러진 박철민 하사의 신음과 황두식 중령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헌병들의 군합발 소리가 차혜윤 소령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부 고발자는 그녀의 눈앞에서 기밀 유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녀 자신은 상급부대 장교의 직권 남용 및 작당 모의라는 더 큰 함정에 빠져들었다. 차소령. 황중령이 피 묻은 박하사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일어섰다. 그는 손에 묻은 모래를 털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사령부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잊어. 내가 내 입으로 똥기저귀 운운했던 성희롱 발언을 다시 꺼내지만 않으면 나도 오늘 밤 내가 저지른 이 추태를 덮어주지. 어때? 공평한 거래 아닌가?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자비처럼 위장한 모욕이었다. 차혜윤 소령은 아무 말 없이 모래사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황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도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비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령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황중령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얼음 마녀라 불리던 여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하지만 이내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줄 알았다. 무게집녀는 꺾이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 똑똑한 선택이야. 당장 짐 싸서 꺼져. 내일 아침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내년 군복 내가 찢어버릴 줄 알아. 황중령은 헌병들에게 저 새끼박 하사 끌고 가. 라고 명령하고는 지프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차혜윤 소령.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지옥의 불길처럼 차갑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돌아간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 그 고립된 감옥으로 돌아왔다. 문 앞을 지키던 김대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미 그녀는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위성 암호화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나다. 붉은 파도. 수화기 너머의 박정식 중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단장님, 지금. 방금 전 모든 상황 저희가 투입한 드론으로 실시간 확인했습니다. 박하사가 됐어. 감상에 젖을 시간 없다. 지금부터
차혜윤 소령은 죽는다. 예. 작전명 영유를 시작한다. 차혜윤 소령이라는 위장 신부는 방금 저 도구 해안에서 황두식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고 내일 아침 첫 차로 사령부에 도망치듯 복귀하는 패배자가 되는 거다. 단장님, 그게 무슨... 황두식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다. 박하사를 잡아 가뒀으니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안심하겠지.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어. 박하사가 내게 말하려던 마지막 한마디. 사단.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낮아졌다. 황두식은 혼자가 아니야. 그는 이 모든 짓을 사단 참모장급의 비호 아래 저지르고 있었던 거다. 박하사는 그걸 말하려던 거야. 황두식이 빼돌린 유류와 장비는 황두식 개인의 창고가 아니라 사단이 관리하는 비밀 창고로 흘러들어갔던 거다. 그렇다면, 그래. 박정식 중령. 지금부터 이 시간 준다. 해병 1사단 참모장 오정필 대령. 그의 모든 것을 털어. 그의 차명 계좌, 친인척 관계, 최근 1년간의 사적 동선. 그리고 그가 영일만 신항 인근에서 접촉한 모든 민간 수산업체. 그 안에 답이 있다. 알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두 번째. 차소령이 말을 이었다. 황두식과 오정필이 지금 나를 패배한 년 취급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거다. 그들에게 축배를 끝낼 가짜 뉴스를 하나 선물하지. 가짜 뉴스 말이? 내가 도구 해안에서 황중령에게 무릎 꿇고 복귀를 약속한 직후 사령부에 자살 암시가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작해. 단장님, 그건 조용히 해. 차혜윤 소령 감찰 압박과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포항에서 실종 혹은 극단적 선택 암시. 이 뉴스가 지금 당장 해병대 사령부 전체에 익명으로 퍼져야 한다. 박정식 중령은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전율했다. 그들이 패닉에 빠지도록. 그렇지. 차혜윤 소령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황두식과 오정필은 자기들 때문에 사령부 소령 하나가 자살했다는 공포에 빠질 거다.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 거지.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아니라 여군 장교 자살 사건의 주범으로 군복을 벗게 될 위기에 처한 거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이 자살 소동이 그들의 횡령 비리까지 밝혀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오늘 밤 당장 그 비밀 창고의 물건들을 전부 옮기거나 파기하려 할 겁니다. 정답이다, 박중령. 차소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항의 밤하늘에 어선들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쥐들이 덫을 향해 달려가도록 미끼를 던져주지. 영일만 신항. 동해 수산 4번 냉동 창고. 그곳이 그들의 비밀 금고다. 내 말이 맞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단장님. 방금 위성 열 감지 영상에서 그곳에서만 비정상적인 차량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황두식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좋아. 지금부터 국가특별감찰단 전 요원은 전원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차혜윤 소령은 자신의 위장 신분이었던 소령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냈다. 황두식과 오정필이 그 창고에 모여 마지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발악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는 순간이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차가운 금속성의 소장 계급장을 꺼내들었다. 헬기 준비시켜. 이제 차혜윤 소령의 장례식을 치르고 차혜윤 소장이 부활할 시간이니까. 황두식 중령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도구 해안을 떠난 그 시각. 포항 1사단 사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해병 1사단의 심장부라 불리는 사단 참모장실. 이곳의 주인인 오정필 대령은 황두식 중령과는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황중령이 거칠고 다혈질적인 야전 맹수라면 오정필 대령은 차가운 안경 뒤에 모든 속내를 감춘 독사였다. 그는 일사단 전체의 군수와 행정을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강인규 소장보다 더한 실세였다. 후. 오정필 대령은 책상 위의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방금 전 황두식 중령에게서 승전보가 도착했다. 참모장님. 쥐새끼박 하사는 잡았고 고양이차 소령는 쫓아냈습니다. 오늘 밤 축배를 드시지요. 오정필은 웃지 않았다. 그는 너무 쉬운 승리를 경계했다. 멍청한 놈. 고양이가 꼬리만 말고 도망갔다고 해서 발톱까지 뽑힌 건 아니지. 그는 차혜윤 소령이라는 인물을 다시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사령부의 어른마녀. 감정 없이 원칙만 따지던 여자. 그런 여자가 황두식의 그 천박한 똥기저귀 모욕 한 방에 그리고 박 하사가 눈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뭔가 기분이 나빠. 오정필 대령이 막 사단장에게 이 해프닝의 종결을 보고하려던 그때였다. 위잉응.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군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비상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전화는 사단장급 이상의 긴급 사태가 아니면 울리지 않는 전화였다. 참모장 오정필 대령입니다. 참모장님, 지금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작전 참모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방금 전 사령부 감찰실 소속 차혜윤 소령의 개인 통신 기기에서 사령부 동기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마지막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오정필의 심장이 얼음물 속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명예가 없다. 포항의 붉은 파도가 나를 부른다. 는 내용과 함께 방금 전 22시 30분부로 도구 해안 인근에서 통신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오정필 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똥기저귀, 계집년, 그리고 오늘 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부하 부사관에 대한 폭행과 불법 체포. 이것은 더 이상 군수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상급 부대 감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직권 남용으로 인한 자살 사건. 이것은 사단장과 사령관의 목은 물론 국방부 장관의 목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황두식. 이 미친 개새끼가. 오정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고작 쥐 한 마리를 잡으려다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단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총으로 쏴 죽여버린 꼴이 되었다. 이제 온 군의 시선이 포항 1사단으로 그리고 그 성희롱의 당사자인 황두식 중령에게로 쏠릴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의 불길은 반드시 자신들의 군수비리라는 본체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참모장님, 지금 당장 전 병력을 풀어서 도구 해안을. 닥쳐. 오정필이 소리쳤다. 병력을 풀다니. 그 여자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지금 우리 1사단 병력이 그 여자를 찾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거야. 황두식 그놈이 성희롱에서 자살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증거. 오정필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가 왜 죽었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여자가 죽기 직전까지 파헤치려 했던 그것. 우리의 진짜 약점. 그것만은 오늘 밤 당장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는 황급히 황두식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중령, 너,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당장 어디야? 예, 참모장님. 이제 막박 하사놈 헌병대에 인계하고 영일만으로 튀어와. 당장. 예, 영일만이요? 동해 수산 말씀이십니까?
이 밤에 차혜윤이 그년이 자살했단다. 수화기 넘어 황두식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그년이 죽었어. 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이제 곧 사령부고 국방부고 다 뒤집어질 거다. 그놈들이 우리 창고를 털기 전에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태워버려야 한다. 새벽 1시. 포항 영일만 신항 수많은 수산물 창고가 밀집한 부두의 가장 구석진 곳. 동해 수산 4번 냉동 창고. 이곳은 황두식의 천안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이자 지난 몇 년간 황두식과 오정필이 불사조 대대와 1사단 전체에서 빼돌린 모든 군수 물자가 모이는 알리바바의 동굴이었다. 상륙 장갑차에 유류 드럼통 수백 개,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수복 상자들, 심지어 고무보트의 신형 엔진 부품까지. 태워. 싹 다 태워. 이거 다 돈인데. 시발놈아. 돈이 문제야 지금. 우리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황두식과 오정필은 자신들의 가장 충실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이 천문학적인 가치의 증거물들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그들은 차혜윤 자살이라는 최악의 패닉에 빠져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 금고에 스스로 불을 지르러 온 것이다. 젠장. 그 계집년 하나 때문에. 황두식이 기름통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창고 안은 기름 냄새와 그들의 절박한 욕설로 가득 찼다. 오정필이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이제 끝내자 황중령. 이 불길이 그년의 자살과 함께 모든 걸 덮어줄 거야. 그가 라이터를 켜고 기름에 젖은 서류 뭉치진짜 장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끝내긴. 철컥.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들 뒤편 어둠 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유류 드럼통 더미 위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제 시작인데. 황두식과 오정필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그들이 죽었거나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차혜윤 소령이 마치 지옥의 심판자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고 그 손에는 방금 전 그들이 자살 암시라고 믿었던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너. 황두식의 얼굴이 귀신을 본 것처럼 일그러졌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자살. 차 소령이 텅 빈 창고 안을 울리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비웃었다. 내가 자살할 거라 믿은 건가? 황중령. 내 놈의 그 천박한 똥기저귀 따위의 모욕이 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에이. 개년이 감히 우릴 속여. 오정필 대령이 상황을 파악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자살 소동도 패배한 척 연기한 것도 전부 이 창고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덫이었다. 여길 어떻게 해? 너희가 박철민 하사를 고문할 때 그가 엔진 부품은 동해 수산. 이라고 말했거든. 차 소령이 덤덤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그녀의 감찰단이 알아낸 것이지만 적들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황두식이 오정필을 노려보았다. 참모장님, 박하사놈이.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오정필은 이성을 되찾았다. 전현 혼자다. 지금 여기서 전현을 잡아. 전현만 없애면, 전현을 진짜 자살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돼. 그렇지. 황두식의 눈에 다시 살기가 돌아왔다. 잘 왔다, 차혜윤. 내가 내 발로 내 무덤에 기어들어왔구나. 여기서 죽으면 넌 그냥 감찰 압박에 못 이겨 자살한 불쌍한 여군 장교가 되는 거야. 황두식과 오정필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일제히 쇠 파이프와 삽을 들고 유류 드럼통 위에 고립된 차 소령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계집년?
차혜윤 소령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권총이 아니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텅 빈 창고의 천장을 향해 말했다. 내게 손 떼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미친년이. 죽기 직전에 황두식이 그녀를 잡기 위해 드럼통을 밟고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쾅! 황두식 중령이 차혜윤 소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 동해 수산 4번 냉동 창고의 낡은 철제 지붕이 마치 종이처럼 찢겨나가며 하늘로 솟구쳤다. 으악! 뭐야?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밧줄이 하늘에서부터 창고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창고의 정문과 후문이 강력한 폭약에 의해 박살나며 칠흑 같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밀고 들어왔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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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이 하얘지는 섬광, 귀청이 찢어지는 굉음. 황두식과 오정필의 부하들은 쇠 파이프를 든 채 훈련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목표 확보. 목표 확보. 알파팀. 1번 황두식, 2번 오정필 제압. 검은색 헬멧과 방탄복. 그 어떤 부대 마크도 계급장도 없는 유령들. 국가특별감찰단 직속 특임대S. T 요원들이었다. 황두식 중령은 해병대에서도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 새끼들이. 여긴 1사단 관할 구역이야. 당장 무기 버려. 그가 총구를 어둠 속의 요원에게 겨누는 순간 지붕에 찢겨나간 구멍을 통해 레페를 타고 내려온 한 요원의 전투화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걷어찼다. 퍽! 크악! 권총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황두식의 손목은 역방향으로 꺾였다. 오정필 대령은 이미 라이터를 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불과 10초. 단 10초 만에 포항 1사단을 주무르던 2마리의 맹수와 독사는 날개 꺾인 닭처럼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창고 안은 화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붕의 구멍으로 헬기 2대의 서치라이트가 십자가처럼 교차하며 창고 내부를 대낮처럼 비췄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유류 드럼통 더미 위에 여전히 서 있는 단 한 사람. 차혜윤 소령. 그녀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지휘자처럼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인 박정식 중령이 헬멧을 벗고 그녀가 서 있는 드럼통 아래로 다가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지옥도를 연출한 특수부대의 지휘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중하게 소령 차혜윤을 향해 추상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단장님. 현장 확보 완료. 증거 물비리 장부 전량 회수했습니다. 단장님. 바닥에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있던 황두식 중령의 귀에 그 단어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소령에게. 단장님이라고. 오정필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보았다. 특임대 요원들의 어깨에 붙어있는 그가 평생 군 생활 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검과 방패가 교차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국가특별감찰단의 검은색 휘장을. 차혜윤이 천천히 유류 드럼통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제압당한 황두식 중령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자신의 전투복 가슴에 붙어있던 소령 계급장을 떼어 바닥에 던졌다. 박정식 중령이 다가와 쟁반에 받쳐든 새로운 상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해병대 전투복 상의를 벗자 그 안에는 각 잡힌 검은색 셔츠가 드러났다. 그녀는 새로운 상의를 입었다. 그것은 해병대 전투복이 아닌 국방부 직속 지휘관에게만 주어지는 흑철색 장군용 정복 상이었다.
그녀가 셔츠의 깃을 여미자 그 위로 빛나는 은색의 별 2개가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소장 투스타. 황두식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다. 그가 계집년이라 불렀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할 별을, 그것도 2개나 단 장군이었다. 국가특별감찰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른 마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의 목숨을 책임지는 진짜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육군 소장. 차혜윤이다. 그녀는 무릎 꿇린 황두식 중령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황두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낮았지만 창고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내 놈이. 시애비 똥기저기나 갈아치우라던 그 계집년이 그녀는 황두식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내 놈의 그 더러운 군복을 똥기저기보다 더 역겨운 걸레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새벽 3시. 불사조 대대는 발칵 뒤집혔다. 전 병력이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비상 소집되어 대대 본부 앞 연병장의 전투복 차림으로 집결해야 했다. 수백 명의 해병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전쟁이라도 났나 무슨 훈련이냐며 수군대고 있었다. 그들은 곧 전쟁보다 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연병장 단상 위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신이자 왕이었던 불사조 황두식 중령과 감히 얼굴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사단 실세 오정필 대령이 전투복이 찢어진 너덜너덜한 몰골로 수갑을 찬 채 무릎 꿇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사령부 마녀라고 비웃었던 차혜윤 소령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엄 빛나는 별 2개를 단 소장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편에는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국가특별감찰단 특임대 요원들이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도열해 있었다. 차혜윤 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포항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나는 국가특별감찰단장 소장 차혜윤이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숨을 죽였다. 제군들은 지금 제군들이 가장 믿고 따랐던 2 지휘관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고 있다. 그녀가 손짓하자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임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동해 수산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비리의 증거물들이 사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황두식 중령과 오정필 대령이 제군들의 피땀과 맞바꾼 것들이다.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갔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신형 방수 전투와 수천 켤레, 혹한기 훈련에 쓰였어야 할 난방용 유류 드럼통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라. 차 소장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상륙 훈련용 고무보트에 쓰이는 구명조끼였다. 이들은 제군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명조끼의 충전재를 빼돌리고 그 안에 값이 싼 스펀지와 손뭉치를 채워 넣었다.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만약 훈련 중 단 한 명이라도 바다에 빠졌다면 제군들은 그 손뭉치 구명조끼를 입고 붉은 명찰의 명예가 아니라 차가운 동해 바다의 원혼이 되었을 것이다. 에이, 이 개새끼들, 우릴 죽이려 한 거냐? 병사들의 대열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조용. 차 소령의 한마디에 연병장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들은 제군들의 생명줄을 잘라 자신들의 골프채와 외제차 그리고 별장의 벽돌을 산 것이다. 그녀는 무릎 꿇린 황두식에게로 다가갔다. 황두식 중령. 너는 붉은 명찰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지. 하지만 내 놈이 한 짓은 그 명예를 똥통에 처박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가져다 댔다. 삐으 하는 소리와 함께
며칠 전 대대장시를 울렸던 황두식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년이 감히 붉은 명찰의 명예를 더럽혀.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듣고 커피나 탈 것이지. 당장 집 가서 시애비 똥기저기나 가라. 그게 내년 임무야. 수백 명의 해병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이 영웅처럼 따르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저열하고 천박한 욕설. 이것이 제군들이 따르던 불사조의 진짜 목소리다. 차 소령은 녹음기를 껐다. 황두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이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내 놈이 나에게 퍼부은 그 모욕은 나 개인이 아닌 군복을 입은 모든 여성 군인에 대한 모욕이었고, 내 놈이 훔친 저 군수품들은 내 놈을 믿고 따랐던 이 모든 해병의 생명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시각부로 황두식 중령과 오정필 대령을 포함 이들의 비리에 가담한 사단 참모부 12명을 전원 파면 조치한다. 파면. 사형 선고였다. 또한 이들은 군사법원의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아닌 국가 안보를 고의로 위태롭게 한 적전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군사 반란죄로 기소할 것이다. 오정필 대지령이 고개를 들고 절규했다. 반란이라니. 소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제발. 너무해. 차혜윤 소장의 눈이 불을 뿜었다. 손뭉치 구명조끼를 입고 죽어갈 뻔한 내 부하들 목숨값에 비하면 반란죄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 그녀는 연병장의 도열한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녀가 손짓하자 헌병대에 감금되어 있던 박철민 하사가 헌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엉망인 몰골이었지만 두 눈은 살아있었다. 이 사람을 기억하는가? 병사들이 수군댔다. 엔진 도둑으로 몰렸던 박하사였다. 차혜윤 소장은 수백 명의 병사들과 무릎 꿇린 두 범죄자 앞에서 소장의 신분으로 박철민 하사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다. 미안하다. 박하사. 국가가, 군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연병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별 2개짜리 장군이 일개 하사에게. 그리고 고맙다. 차 소장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썩어 빠진 조직 안에서 당신만이 당신의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인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저항했다. 당신이야말로 이들의 똥기저기나 갈아주던 가짜 해병이 아니라 진짜 해병이다. 박철민 하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단장님. 차혜윤 소장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연병장을 향해 선포했다. 박철민 하사의 모든 징계는 무효이며 보국 훈장을 상신한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폭행한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심판은 끝났다. 가장 어둡고 추악했던 포항의 밤이 지나고 동쪽 바다. 영일만 너머로 붉은 파도가 아닌 눈부시게 맑고 푸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의 연병장에 떠오른 아침 해는 그 전날의 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밤새 포항 1사단을 휘감았던 피비린내 나는 공포와 배신감은 차혜윤 소장의 얼음 같은 선고와 함께 씻겨 내려간 듯 했다. 수백 명의 해병들은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지난밤에 목격한 것이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다. 연병장 한가운데는 국가특별감찰단의 통제선이 쳐졌고, 그 안에는 동해 수산 창고에서 압수된 비리 증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고급 골프채 세트, 수십 개의 명품 시계 상자, 그리고 그 옆에 역겨운 손뭉치와 스펀지로 채워진 가짜 구명조끼 수백 벌이 나란히 전시되었다.
그 극명한 대비는 그 어떤 연설이나 훈계보다 강력한 교훈이 되어 병사들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잘라 골프를 치러 다닌 지휘관의 민낯을 보았다. 붉은 명찰의 자부심은 처참한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변해 있었다. 황두식 중령과 오정필 대령, 그리고 그 비리 사슬에 연루된 12명의 간부는 그날 새벽 헬기에 실려 국방부 직할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포항 땅을 다시 밟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 열렸다. 현역 해병대 핵심 지휘관들이 군사 반란죄에 준하는 적전 이적 행위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엄숙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두식과 오정필은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황두식의 그 거칠던 야수성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정필의 그 교활했던 독사의 눈빛도 공허하게 꺼져 있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저는 오정필 대령이 시키는 대로 황두식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증거물로 제출된 손뭉치 구명조끼 실물 하나에 모두 막혀버렸다.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올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병대 장병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차혜윤 소장은 그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적을 색출하고 심판대에 세우는 것까지였다. 법의 집행은 사법부의 몫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오정필 대령, 피고인 황두식 중령.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미수 및 적전 이적 행위를 적용, 징역 40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한다. 재판장이 법봉을 내리치는 순간 황두식은 내가 계집년 하나 때문에 라고 발악하다가 헌병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차혜윤이라는 여성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같은 시각 포항 불사조 대대. 황량했던 대대장실에는 새로운 주인이 부임했다. 사령부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 중령이었다. 그리고 대대 본부의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인 군수보급 실장 사무실. 그곳에서 박철민 하사, 그는 이제 박철민 중사였다. 그는 지난 한 달간의 악몽 같은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비리를 막으려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한 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오늘 그의 사무실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소장님, 어쩐 일로? 박 중사가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차혜윤 소장이 별 2개가 빛나는 정복 차림으로 그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들어선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를 온기가 배어 있었다. 오늘은 박 중사의 따님 생일이라고 들었네. 박 중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감히 자신의 딸 생일까지. 이 높은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단장님, 제가 앉아. 오늘은 내가 상급자가 아니라 박 중사의 따님을 구한 군인 아빠의 동료로 온 거니까. 차 소장은 케이크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박 중사의 아내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3살배기 딸이 수줍게 들어섰다. 그녀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다. 여보, 소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셨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차 소장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 아주 용감한 아빠를 뒀어. 그녀는 품에서 분홍색 토끼 인형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박하사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새싹마트에서 샀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박 중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와 딸을 부둥켜 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엔진 도둑, 기밀 유출범이 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가 이제는 가족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다. 차혜윤 소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황두식과 오정필의 목을 친 이유, 그녀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 이유가 바로 저 한 장의 가족사진 같은 풍경 안에 전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도구 해안. 한 달 전 박 중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차 소령이 패배를 연기했던 바로 그 모래사장. 오늘은 불사조 대대 전 장병이 새로운 대대장의 지휘 아래 실제 상륙 돌격 훈련 IBS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압. 병사들은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거친 파도를 향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들의 훈련복은 땀과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차혜윤 소장이 이번에는 헬기나 지휘 차량이 아닌 평범한 지프를 타고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별 2개는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빛났다. 훈련이 잠시 중단되었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그녀 앞에 도열했다. 차혜윤 소장이 단상이나 마이크 없이 그들과 같은 모래사장 위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모든 해병의 가슴에 꽂혔다. 제군들, 나는 해병대가 아니다. 나는 육군이다.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황두식 중령은 내가 해병이 아니기에 이곳을 모욕한다고 했다. 붉은 명찰의 명예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틀렸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한 이병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 붉은 명찰의 명예가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황두식처럼 부하를 속이고 부하의 생명줄을 잘라 골프채를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정필처럼 뒤에 숨어 음모를 꾸미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짜 붉은 명찰의 명예는 그녀가 저 멀리 훈련을 돕고 있던 박철민 중사를 가리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불의에 저항했던 저 박 중사의 용기다. 그것은 제군들이 지금 머리에 인저 고무보트의 무게이며 옆에 있는 전우가 입은 구명조끼가 진짜라고 믿는 그 신뢰다. 그녀는 황두식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그 가장 치욕적인 모욕의 단어를 꺼냈다. 황두식은 내게 말했다. 집으로 꺼져서 시애비 똥기저기나 갈라고 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그렇다. 똥기저기를 가는 일은 더럽고 굳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책임지고 지키는 일이다. 그녀는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외쳤다. 황두식과 오정필은 지휘관이면서도 병사인 제군들의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은 가장 무책임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제군들을 지키기는커녕 제군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적이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에게 묻겠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가? 여군 후배에게 커피나 따르라며 고함치는 것이 강함인가? 부하의 목숨값을 훔쳐 외제차를 모는 것이 강함인가?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진짜 강함은 박 중사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진짜 강함은 땀 흘리는 전우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강함은 오늘 이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지켰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청렴함이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해병 정신이다. 파도 소리가 잠시 멎은 듯 도구 해안에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훈련. 계속하라. 그녀가 명령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병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악!
그것을 신호로 수백 명의 해병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악, 악, 악. 그것은 지난 한 달간의 수치와 배신감을 토해내는 울부짖음이자 새로운 불사조 대대로 태어나겠다는 결의의 함성이었다. 병사들은 다시 고무보트를 이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붉은 파도를 향해 달려나갔다. 차혜윤 소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곁으로 박정식 중령이 다가왔다. 단장님, 헬기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지 박중령? 진해입니다. 해군 작전 사령부 신형 잠수함 부품 도입 관련 리베이트 혐의입니다. 이번 상대도 해군 참모 총장의 직계 라인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차혜윤 소장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만만한 적은 없었지. 그녀는 땀 흘리는 해병들을 뒤로하고 지프를 향해 걸어갔다. 포항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